이번 파트는 도시 내부 구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대도시권이라는 그런 넓은 권역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그 중심 도시에 해당하는 그 도시를 이제 해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도시 안에는 또 어떻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도시 내부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는 아마 서울특별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살지는 않지만 어떤 그 언론이나 미디어에 이제 노출되는 서울의 모습을 이제 상상하고 이제 유추하면서 선생님도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개념들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나의 도시라고 하는 대도시라고 하는 도시는요, 항상 모든 곳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도시 하면 보통 이렇게 빌딩 숲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모든 서울시가 다 이런 빌딩 숲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서울에는 이렇게 빌딩 숲도 있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상가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가 밀집 거리도 있고 명동 같은. 자, 여기는 이제 강남의 모습이에요. 강남대로 테헤란로라고 하는 그런 곳의 모습이고, 여기는 명동거리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물건도 살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구역은 이렇게 막 고층 아파트들 단지가 모여 있어서 주로 주거 기능으로 이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도시라 할지라도 지역 구역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는 주로 업무 기능일 것이고, 여기는 상업 기능일 것이고, 여기는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도시 안에서 각각 다른 기능을 분담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역 분화라고 해요.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동그라미를 하나의 그 중심 도시, 대도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과 C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파리바게트를 하나 차리려고 그래요. 빵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게 가장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A라는 지역을 택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A라는 지역은 이 도시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오던 가장 최단 거리로 이곳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지역은 지금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막 숲을 헤치면서 가야 되는데 A라는 지역은 지금 도로가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죠. A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차 타고 가기에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B나 C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만큼을 이동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개념이 바로 뭐냐면요. 이게 접근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가더라도 가장 최단 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A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도달하기에도 굉장히 좋죠. 접근성이 좋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A라는 곳은 B나 C 지역보다 어떤 가게를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많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런 수익을 바로 토지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지대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직접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선생님이 왜 수익과 지출을 같이 써놨냐면 어떤 선생님이 강남 한복판에 건물을 사서 빵집을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임대를 통해서 건물에 새들어서 가게를 운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겠죠.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반면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둘 다 뭐냐? 이 땅을 이용해서 내는 수익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네. 그걸 지대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땅값은 아닙니다. 자, 그럼 당연히 그 땅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땅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땅의 가격인 지가도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연관고리입니다. 접근성이 높으면요, 그 땅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인 지대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대가 높은 곳은 당연히 땅값인 지가도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지역은 접근성이 매우 좋죠. 그러니까 지대도 높을 것이고 지가도 높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서울의 지역 분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서울의 일단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가운데 한강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가 가장 접근성이 좋겠어요? 그죠? 가운데 있는 종로구와 중구가 가장 접근성이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이 가장 뭐가 높을 거예요? 지대가 높으면서 지가가 높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도를 보시면요, 또 이 지역이 접근성이 더 좋다라고 하는 점이 딱 눈에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이 마침 이게 동그라미 쳐놓은 곳인데, 여기가 이제 종로구와 중구거든요. 다른 지역은 지하철 노선이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게 끝이야. 근데 이 지역은 지금 노선이 한 대여섯 개는 만나가지고 환승역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도로와 도로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결절지라고 부르거든요. 당연히 한 개 노선만 와가지고 정차하는 역보다 세 개 노선이 모여서 환승하는 환승역이 사람이 훨씬 많이 모여가지고 지나다니겠죠. 예. 그래서 교통의 결절지는 보통 접근성이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아, 여기는 접근성이 좋은 교통의 결절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다음으로 많은 데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강남 일대입니다. 여기도 환승역이 되게 많은 걸 볼 수 있죠. 요 두 지역이 교통의 결절지구나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두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이건 서울의 땅값을, 평균 땅값을 지도화시킨 거예요. 짙은 빨간색으로 갈수록 땅값이 비싼 거거든요. 보시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접근성이 좋은 교통의 결절지에 위치한 중구 종로구와 그다음 강남 지역의 땅값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접근성이 곧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 지대에 영향을 주고, 이 지대는 지가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이 연결고리를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럼 가장 비싼 땅은 어딜까요? 물론 서울에 있겠죠.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 공간에서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할 겁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동에 있는 땅입니다. 네, 현재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서 이곳을 건물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있고, 여기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1제곱미터당 7천만 원이랍니다. 네. 선생님 연봉이 이 정도가 지금 안 되는데, 네, 선생님이 한 2년을 꼬박 벌어야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의 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 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기서 나무 한 그루 정도 심을 수 있겠네요. 네. 평당 2억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 남학 신도시에서 32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는데 보통 이 가격이 들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들 텐데 한 24평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는 1평의 땅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접근성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지대가 높고 그 땅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대가 높고, 그러면서 그 땅의 가격인 지가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대도시 지역이 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띠게 되느냐? 그 과정의 양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대도시가 이게 좀 작았어요. 중심 도시가. 그래서 사람이 그냥 걸어가지고 이 지역을 막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능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죠. 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촌 향도에 의해서. 그러면서 도시가 더 커지고, 이때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얘기는 뭐냐? 가운데로 갈수록 접근성이 높으니까 지대가 높아지고 지가가 높아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높은 땅값을 견뎌낼 수 있는 기능은 가운데 남아 있고, 그런 높은 땅값을 감당할 수 없는 넓은 부지라든지 혹은 그 안에서 어떤 생산 활동을, 이윤 창출의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좀 땅값이 싸고, 그런 쪽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역 분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 커지게 되면서 높은 땅값을 견딜 수 있는 어떤 기업의 본사, 이런 친구들은 가운데 모여 있게 되고, 아파트 이런 애들은 이윤 창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땅값이 싼 지역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네, 집은. 그리고 공장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주거 기능이나 공업 기능은 주로 도시의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금융, 산업, 서비스, 고차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도시 한가운데에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접근성의 차이에 의해서 지대와 지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이 나뉘어지는 지역 분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도시가 더 커지게 되면서 이런 지역 분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역 분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던 도시인데 대도시로 변하게 되면서 도시 끝에서 끝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다 뭘 만드는 거예요? 저 도로도 만들고,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급행버스가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도시를 순환하는 지하철을 만들어서 이 도시 안을 돌아다니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접근성이 좋고 지대가 높은 여기에 있는 업종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 되는 업종들이죠.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아야 돼요. 이렇게 장사를 하려면. 그래서 그런 기능들, 상업 기능들, 업무 기능들이 도심 한가운데로 모이려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건 집자죠. 반면에 이런 유동인구가 많이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를 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현상을,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라는 현상을 이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한가운데 지역을 우리가 도심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도심의 어떤 기능들을 좀 분담하면서 교통로가 이렇게 겹치는, 이거 아까 결절지라고 했죠. 결절지에 위치하는 그런 곳을 부도심. 그 다음에 주로 땅값이 싸고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기능이 주로 입지하는 곳을 외곽 지역, 그리고 가운데에 공업 기능이 위치하는 곳을 중간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서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현상, 이게 지역 분화입니다. 왜 지역이 도시 내부가 나눠지게 되느냐? 바로 접근성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나게 되고, 지대의 차이가 나게 되니까 지가의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했죠. 자,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지대가 높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근성이 낮은 외곽 지역은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이 지대를 견뎌낼 수 있느냐? 장사가 잘 되는 집은요, 임대료가 비싸도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 지불 능력, 크게 얘기해서 돈을 그만큼 벌 수 있어서 높은 임대료를 견뎌낼 수 있으면 도심 지역에 남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없게 되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신 현상과 이심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역이 나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집심 현상, 이런 도심의 높은 임대료를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은 뭐냐? 대기업의 본사라든지 혹은 행정 기능의 중심지라든지 혹은 고급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지대가 높은 도심으로 막 모이는 거고요. 이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아파트
땅값 비싼 데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넓고 쾌적한 데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주거 기능이라든지 학교, 공장 같이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심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를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곳, 도심, CBD라고도 부르거든요. 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 업무 지구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런 곳은 자, 똑같은 크기의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곳에 24시 편의점을 세우는 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고층 빌딩을 세우는 게 이득일까요? 선생님이 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같은 땅 크기면 이 땅값이 지금 되게 비싼 상태입니다. 하나의 층으로 세우게 되면 하나의 기능밖에 못 돼. 근데 123층의 고층 건물을 세우게 되면 123개의 기능을 이곳에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굉장히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특성을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층 빌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도심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관공서나 은행 본점, 대기업 본사, 고급 상점, 백화점이죠. 이런 기능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집심 현상에 의해서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 애니메이션은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서비스 업종들이 많으니까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출근을 해요. 그래서 낮에는 왁자지껄 모여서 이제 일도 하고 점심시간에 밥도 먹고 저녁에 술 먹고 하다가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 집 땅값이 싼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밤에는 여기가 텅 비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다만 낮에는 직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붐비는 거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상주하는 인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고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편이다. 전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낮에 거기에서 일하면서 모이게 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심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은 광화문 광장이죠. 보시면 길쭉길쭉한 빌딩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인 청와대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 넣어놓은 그림은 청계천이에요. 여기도 지금 종로구와 중구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양쪽에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빌딩 세운다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빌딩이 막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씨, 햇빛도 안 보이게 왜 지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지역은 엄청나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올리는 거예요. 빌딩과 빌딩 간격이 막 1m가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집약적으로 이용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심의 특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중추 관리 기능이 밀집해 있다. 고층 건물이 많다. 예, 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은 도심 지역 가운데로 올수록 도심에 가깝고 바깥으로 갈수록 주변 지역에 가까운 건데 낮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요만큼의 인구가 있었는데 밤에는 이만큼이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낮 주간과 야간의 인구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반면에 주변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야간에는 사람이 많은데 그만큼 낮에는 사람이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오른쪽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뭐 스카이캐슬은 약간 그런 걸 다룬 드라마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강남 엄마들 특히 강남에서도 대치동이라고 하는 곳이 사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사교육 1번지입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예요. 여기가 왜 사교육 1번지가 됐느냐? 자, 이 대치동이라고 하는 곳이 강남에 있거든요. 자, 여기가 왜 사교육 1번지냐면 예전에 서울은 이 전체가 서울이 아니었어요. 원래 서울은 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대문이 동대문,
뭐 남대문, 서대문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서울에서 이름 내로라 하는 이름값 있는 명문 고등학교들이 다 이 사대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서울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쾌적한 이런 바깥쪽, 이 도시 안에서의 바깥쪽이죠. 왜냐하면 높은 집가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지역으로 사람들이 주거 단지를 옮기게 되면서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유지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명문 고등학교들이 그 주거 지역 인근으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교 잘 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문 고등학교가 대부분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인 이 강남구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는 거지. 이 지역에 가야만 그 고등학교를 보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는 강남 8학군이라는 게 여기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8학군에 살아야 그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사교육이 엄청나게 밀집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러한 교육의 열풍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값이 오히려 또 다시 한번 뛰게 되는 그런 기현상도 벌어지게 됩니다. 네. 아무튼 자 이런 인구 공동화 현상, 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주거지를 많이 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집값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도심은 주간에는 사람이 많이 붐비지만 야간에는 퇴근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라고 하는 인구 공동화 현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외곽 지역은 도심하고 좀 많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사람들이 비교적 땅값이 싼 외곽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요. 그리고 주거 지역에는 항상 뭐 따라간다고 했어요? 학교 따라간다고 했죠. 자, 낮에는 도심으로 출근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이 많이 없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광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대도시는 아니지만 어디랑 비슷해요? 약간 목포 그 부근에 있는 남학신도시라든지 오감동과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서울에 있는 이런 주거 지역입니다. 자, 중간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도심을 둘러싸고 위치하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이렇게 약간 공업지대와 주거 지역이 약간 혼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도시가 더 커지게 되면서 바깥쪽에 새로 만들어진 쾌적한 주거 지역이 바깥에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살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이 외곽 지역에 위치한 새로운 주거 단지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럼 이곳에 남아 있는 주거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좀 약간 오래되고 좀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런 경관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함께 나타나는 점이 지역이고요. 굉장히 좀 낙후됐기 때문에 이곳을 다시 좀 재개발하려는 그런 사업이 최근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모습을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서울에 있는 영등포라는 곳인데요. 영등포가 옛날에는 공업단지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공업단지가 있었으니까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주거 지역도 같이 위치를 했겠죠. 하지만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더 바깥쪽, 더 바깥쪽에 위치한 새로 조성된 주거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곳은 이제 낙후된 채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지역을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를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의 경관 차이가 확연한 것을 여기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쪽이 약간 외곽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곳이 중간 지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심이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부도심인데요. 부도심은 도심의 약간 부캐 느낌이에요. 부캐. 여러분 요즘 유재석 씨가 부캐를 만들어서 재미를 좀 보고 계신데 부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도심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교통로들이 생깁니다. 뭐 도로도 있고 지하철 노선도 있고 한데 그런 교통로들이 겹치는 지점, 결절점이라고 했죠.
그런 결절점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가기 때문에 고급 상업 시설들이 많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 기능을 주로 분담해주는 곳을 바로 우리는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서울까지는 좀 그렇고 우리 뭐 유스케어를 예로 들어볼까요? 광주의 유스케어 보시면은 바로 옆에 신세계백화점 있죠. 그리고 유스케어 안에도 뭐 식당가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당연히 버스 타기 전에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 버스를 타기 위해서도 가고 내려서도 거기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동인구를 타겟으로 한 고급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 가보시면요. 대부분의 백화점은 지하에 지하철역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옆에 버스터미널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그런 기능을 분담해 주는 곳을 우리는 부도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런 백화점 인근이 되겠죠.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쇼핑몰인데요. 여기도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네. 그런 유동인구를 타깃으로 한 고급 상업시설인 거죠. 자, 여기는 강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강남을 도심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상 강남은 이런 부도심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해요. 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심은 도심과는 다르게 상주 인구 또한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쾌적하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고층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도심은 어떤 상주 인구도 많으면서 주간 인구도 많아요. 네. 이 특징 문제 풀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가 둘 다 많다. 부도심은. 자, 도시내부 구조 나머지 세 친구들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곽 지역은 접근성과 지대가 낮아서 주거 기능이 발달했고 주간 인구 지수가 낮다. 상주 인구는 많지만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중간 지역은 주거, 공업, 상업 등이 섞여 있는 점이 지역이다. 낙후된 곳이 많아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 마지막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부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분담해 주고요. 교통이 편리한 결절점에 주로 형성이 되며 네, 특히 어떻게 되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요. 여기는 상주 인구도 많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그린벨트라는 게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대도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은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쪽에 있는 뭐 자연 환경도 파괴되고 그리고 좀 무질서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기 쉬운데 이러한 것들을 좀 막고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될 어떤 도시 안에 좀 있어야 될 녹지를 좀 지켜내기 위해서 설정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주변 지역과 교외 지역에 걸쳐서 설정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0년도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린벨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좀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중간이 이렇게 약간 뻥 뚫린 듯한 녹지가 남아있게 되는 경우죠. 개발을 법적으로 못하게끔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를 좀 설명하기에 좋은 게 선생님이 이제 서울을 버스 타고 갈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갈 일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울에 좀 가까이 왔다. 서울을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그 시점이 이제 서울에 들어가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 톨게이트를 나중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 버스 타고 그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그 주변은 막 되게 빌딩들 많거든요. 그리고 옆에 우리나라에서 최대 인터넷 업체인 네이버의 본사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제 다 왔다 이제 내릴 준비 해볼까 하면은 조금 달리다 보면 이제 숲이 우거진 그런 경관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막 숲이랑 이게 논밭이 나오지? 하다가 다시 이제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 빌딩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다 왔다.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현대자동차까지 그 사이에 녹지 부분이 이제 뭐인 거예요? 거기가 서울의 그린벨트가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좀
그린벨트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도 나중에 버스 타고 가시게 되면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시 내부 구조를 왜 이 사진을 실어놨냐? 예, 밤에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예, 자, 도심 한가운데로 갈수록 시설들이 더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외곽 지역으로 나가게 될수록 좀 이런 불빛들이 드문드문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죠. 자, 도심과 외곽 지역이 아마 가장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비교 사항은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아파트 수 어디가 더 많을까요? 네, 주거 기능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 외곽 지역. 땅값이 싸니까. 자, 대기업 본사 수 당연히 도심에 많겠죠. 그다음 출근 시간대에 좀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은 쪽은 외곽 지역일 겁니다. 그다음 토지 이용이 어디가 더 다닥다닥 이루어져요? 땅값이 비싼 도심일 거고요. 업무 용지의 평균 땅값은 당연히 도심이 비쌉니다. 그다음 거주자 평균 통근거리가 긴 쪽은 당연히 도심이겠죠. 이거 선생님 잘못할게요. 외곽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심에 사는 사람도 도심으로 출근하고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도 도심으로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통근 거리가 더 긴 쪽은 외곽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 대형마트는 어디가 많을까요? 네, 대형마트를 일하러 가진 않죠. 장 보러 가기 때문에 외곽 지역 사는 곳 근처에 많아야 되니까 생산자 서비스 업체 수. 자,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서비스업은요, 보통 우리가 그냥 뭐 마트 가서 물건 사거나 혹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르거나 진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생산자 서비스업은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곧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과 기업이 법률 소송이 붙었어. 저작권 침해 막 이런 걸로 해서 당연히 기업이 법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거 아니니까 누구의 자문을 구해야 돼요? 당연히 법률 회사의 자문을 얻어야겠죠. 이런 거 이제 로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해서 광고를 좀 이런 쌈박한 제품이 나왔어. 광고를 좀 때리고 싶은데 이 사람들 광고 만드는 사람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광고 업체에다가 의뢰를 할 수밖에 없겠고. 즉 기업이 어떤 모든 면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생산자 서비스 업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 서비스업은 아무데나 위치해도 됩니다. 사람만 많으면. 근데 생산자 서비스 업체는 누굴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기업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과 외곽 중에서 도심에 더 많이 위치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어디에 많다 그랬죠? 아파트 단지 많은 외곽 지역이고요. 주간 인구 지수는 출퇴근하는 인구가 막 모여드는 도심이 더 높게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법정동과 행정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법정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외곽 지역에 새로운 주거 단지가 발달이 되면서 원래 이만큼의 사람이 모여 살았는데 사람들이 좀 빠져나갔어요. 자, 그럼 여기를 제동, 원동, 이동, 짱동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동과 짱동은 사람이 그래도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기에 운영되는 주민센터는 두 개가 각각 운영되는 게 맞는데, 자, 원래는 여기 살던 사람의 절반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제동과 원동은 여기에다가 주민센터를 그대로 남겨놓는 것은 낭비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동은 나뉘어 있긴 한데 법적으로 나뉘어 있긴 한데 여기를 그냥 행정적으로만 효율성을 위해서 둘을 합쳐서 재원동 이렇게 부르고 이 양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 주민센터 하나에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주로 많이 빠져나간 쪽에서는 행정동의 개수가 더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법정동은 많지만 행정동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인구가 많은 지역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센터가 하나였는데 인구가 2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을 위해서 여기를 다시 또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재원 1동과 재원 2동으로 행정동을 나누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구가 주로 밀집되는 지역에서는 법정동의 개수보다 행정동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도심 쪽으로 갈수록 인구가 빠져나가겠죠. 상주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동이 많고 행정동이 적습니다. 반면 주거 기능이 발달한 외곽 지역일수록 법정동은 적고 행정동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법정동과 행정동 한번 정리해 놓은 곳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일시정지 하시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간인구 지수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100 이상이면 낮에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반면에 100 미만이 되면 그 지역은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도심은 주간인구 지수가 100 이상이고요. 외곽 지역은 주간인구 지수가 100 미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도시재개발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대도시권 공간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이게 주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깊게 한번 확대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대도시권의 한가운데 있었던 중심 도시의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게 되면 이 도시가 하나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기능별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고층 빌딩 숲이 있는 지역도 있고, 어디는 아파트 단지만 있는 지역이 있고, 어디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상업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럼 같은 도시 내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지역 분화라는 현상 때문이었죠. 자, 왜 지역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분화된 거야? 그것은 바로 접근성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지역은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최단거리로 올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다 멀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접근성의 차이가 생겨났고요.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물건을 팔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 토지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가라는 개념으로 알아봤었죠. 당연히 장사가 잘 되는 땅은 임대료가 높을 것이고 장사가 안 되는 땅은 임대료가 낮겠죠. 그런 지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또 당연히 그 땅을 이용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 그 땅 자체의 가격도 어떻게 됐어요? 높아지겠죠. 지가의 차이를 보임으로 인해서 모든 지역이 접근성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지대가 같을 수 없고요. 모든 지역이 지가가 같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지역별로 다른 기능들이 위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 분화라는 개념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대지불 능력이라는 개념을 알아봤는데 여기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임대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근성이 좋으면 임대료가 높겠죠. 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도심 지역에 남아 있는 거예요. 도심 지역이 가장 접근성이 좋으니까 지대가 높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친구들은 도심 지역으로 몰려들고 그렇게 높은 임대료를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능, 공업이라든지 주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현상, 그게 바로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대지불 능력이 높은 순서대로 이제 도심에 가깝겠죠. 보게 되시면은 이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은 지대지불 능력이 높고요. 그 다음 높은 친구가 이제 공업 기능, 그 다음이 주거 기능입니다. 이 순서대로 도심에 많이 입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심 현상은 지대지불 능력이 어떤 친구들이라고 했죠? 높은 친구들이 주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 주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곳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상주 인구가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싹 다 밤에 빠져나가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지대지불 능력이 낮은
그런 기능들이 도심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기능을 이심 현상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도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로 주변 지역에 외곽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외곽 지역에 몰리고요. 이제 주거 기능이나 공업 기능이 위치하고 주로 주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심 현상에 영향을 받는 기능은 상업 업무 기능, 그다음에 이심 현상에 영향을 받는 친구들은 공업과 주거 기능이 있지만 주로 주거 기능이 강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를 이제 구조를 샅샅이 이제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가장 가운데 있는 도심 지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은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아요. 지대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들 뭐냐? 이제 중추 관리 기능, 뭐 기업의 본사나 어떤 뭐 관공서의 뭐 본청 이런 것들이 입지를 하게 되는 거죠. 중추 관리 기능이 주로 모여서 입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 기능, 그다음에 업무 기능 이런 친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출근하는 인구들 때문에 북적북적하지만 밤에는 싹 빠져나가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간 인구 지수는 최대이지만 이제 상주 인구는 매우 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부도심은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간다, 접근성이 높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유리한 상업 업무 기능이 역시 여기에서도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업 업무 기능뿐만 아니라 주거 기능도 함께 높게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었죠. 네. 그래서 서울의 강남구를 예로 들어보면 상업 업무 기능도 높게 나타나는데 상주 인구도 많았어요. 그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중간 지역은 예전에는 그 도시 안에서 나름 이제 중요한 주거 기능이나 공업 기능을 담당하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더 외곽 지역에 깨끗하고 넓은 주거 지역이 생기게 되면서 이 안에서 그런 경제적 지불 능력이 없거나 뭐 좀 낙후된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네. 그래서 이 중간 지역은 현재는 많이 좀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섞여서 존재한다, 혼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공업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오래돼서 낙후됐다, 그런 지역이다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주변 지역은 이 도시가 계속 커지면서 외곽 지역으로 주거 기능이 분산되면서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곽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싸요. 그래서 주거 기능이 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낮에는 사람들이 도심 지역으로 다 출근하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최소입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최소고, 반면에 뭐는 최대겠어요. 밤에는 사람들이 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상주 인구는 최대인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개발 제한 구역을 넣어놨는데 우리 그린벨트라는 거 설명드렸어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역이다 라고 했었고, 이것은 대도시 주변에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어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하고 대도시권을 같이 배워봤는데 이 두 개를 나눠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놓고 선생님의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자, 도시 내부 구조를 방금 배웠습니다. 가장 그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 도심이었고, 거기서 조금 교통의 결절점, 조금 이제 중심에서 멀어진 지역에 부도심들이 위치를 하고요. 거기서 더 멀어지면 중간, 거기서 조금 더 멀어지면 주변, 거기서 조금 더 바깥쪽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심 도시예요. 중심 도시. 중심 도시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다음에 중심 도시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대도시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행정구역이고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밖으로 벗어나면 이제 경기도가 시작되겠죠. 쌤이 얘기했던 뭐 부천시 같은데 교외 지역이 나오겠죠.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네, 대도시 영향권.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 최대 통근권 안쪽인 배후 농촌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도시권 공간 구조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틀어서 자, 도심으로부터 맨 끝쪽 배후 농촌 지역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도시 일일 생활권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서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결국 대도시 통근권이에요. 일일 통근권. 자, 이 안에서는 하루 안에 모든 생활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출근 가능, 퇴근 가능, 그 다음에 밤에 잠자는 것까지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하나의 대도시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념을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연속해서 항상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면 도시 단원을 학습하는데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